네, 자, 어제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디폴트, 부도 도미노 뇌관이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빚 증가 큰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는 그래도 그동안에 좀 급락을 딛고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 간밤 미국 시장도 장중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또 장 막판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예, 뭐든지 네. 그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주가 수준이든 정책이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주체들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6에서 8개월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라든가 뭐든지 전환점에 놓여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한테 한 2개월, 3개월 전서부터 앞으로는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바뀝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준 의사력이 그대로 나왔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절대 물가는 올라가지만 상승률이 자꾸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떠냐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책 지금 이제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놓고 설왕설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빨리 요거 마무리돼서 경기 부양 쪽으로 펀더멘탈 쪽에 경기를 좀 이끌어주지 않으면 디스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률까지 거꾸러지는 디플레 상황으로 전환된다 하는 이런 점에서 오늘 경기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수익률 곡선 제어 문제가 나왔죠. 이 수익률 곡선 제어 문제는 사실 수익률 곡선의 금리 상한선을 2%를 이렇게 설정하면 2%보다 금리가 높아진다 하면 FOMC 회의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사실 그 채권을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주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이렇게 나가고 그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겠죠. 2%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요렇게 될 때는 어떠냐? 유동성이 자동적으로 시중에 과잉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가 이렇게 재개도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유동성 문제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실 그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평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FOMC의 이렇게 목적 중에 하나, 페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경기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성장률만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산 가격도 성장률에 그렇게 괴리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게 페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월가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이 네. 여러 가지 여름 휴가철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게 금융 완화적 기조를 좀 뒷받침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에 있어서 사실은 정책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뉘앙스 자체가 좀 유동성 공급에 지금 이렇게 다소 신중을 기울였다 하는 입장으로 비침에 따라서 그동안 고평가됐던 문제 이런 문제가 조정의 빌미를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전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런 측면이 시장에선 이번에 유동성을 좀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겠느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보다 좀 금융 완화적 기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의 예상과 달리 좀 신중한 뉴트럴 분위기 되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소폭 하락의 빌미가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관심은 역시 국제 금값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 투매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는 역시 페드가 왜 이렇게 돈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을까 하는 문제는 어제 지금은 너무 돈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달러 투매 현상이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가장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라든가 이런 쪽의 매력이 축소되거든요.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달러 유동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 달러 가치가 회복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모건스탠리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달러는 중심통화는 캐리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러 가치가 그나마 안정성을 찾은 데에는 페드의 의사력에서 유동성 문제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과잉 달러 공급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동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 트래피킹 이유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회복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동성에서 많이 올라갔던 문제가 국제 금값이죠. 그쵸. 왜냐? 인플레 기대기 때문에. 네.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 하니까 사실 국제 금값이 아주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모든 그 가격 중에 금값이 2% 이상 떨어지고 은값이 아마 제가 이 방송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한시서부터 방송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에도 4%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종 영화가 났습니다. 이경원 앵커도 아마 방송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그때 월해법벳이 항공주 투자의 실패한 데 이어서 네. 이번에는 월해법벳은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이 80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금에 대해서 투자를 주식을 선호하니까 가장 안전한 그렇죠. 자세의 위험을 가장 안전한 자세 금을 아주 기피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네. 금을 이렇게 선호했죠. 네. 금 근데 관련 투자했죠. 네. 금 투자 함께 이게 떨어지니까 예, 그렇군요. 월해법에서 이제 투자 거리도 못 믿겠다 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버핏 커스다 해서 월해법이 뭐를 사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도 오늘 분위기에 사실 그 정책적으로 페드의 이렇게 정책을 그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핑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옛날에 그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 해서 버핏 커스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도 투자자, 우리 금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분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가 유동성 공급의 신중을 기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유동성 공급, 돈의 공급의 신중을 기하겠다면 그동안 뭐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이제 투자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통계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 가계부채 통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동안 가계부채를 그 증대시켰던 요인은 좀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2, 4분기에는 빚내서 주식 투자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 방송에 이렇게 또 다른 그 이렇게 PD 중에 요새 PD 분들이 한국경제TV 아주 이렇게 영특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상은 그 PD가 영투라 그러네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끌어들인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네.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네, 그런 분들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제는 유동성 공급에 그 신중을 기하겠다 하면 빚내서 투자하고 그걸 부동산 투자하고 그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렇게 유동성 공급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서 사실 어제 가계부채 통계도 나오고 우리 그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 네.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또 빚투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좀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을 비롯한 이런 선진국도 빚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7월 의사록 오늘 그 새벽에 발표했던 7월 의사록에서 유동성 공급에 좀 신중을 기하겠다 한 입장이 왜일까? 자, 경제 주체들이 자 코로나 사태에서 좀 이렇게 금리라든가 이런 작은 코스를 좀 낮춰주고 돈을 풍부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산시장 가격을 올려서 코로나 사태엔 실물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괴리가 심하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렇게 국가 채무가 굉장히 급증함에 따라서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는 이것이 증시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하면서 3대 신용평가 중에 피치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전망을 강등시켰던 내용을 몇 차례 강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S&P라든가 미국의 무디스 같은 것은 신뢰가 피치보다 높긴 하지만 자국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피치사가 이렇게 빚내서 이렇게 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국가 채무가 증가한 부분의 경종에 대해서 미국의 그 국가 신용등급의 전망 부분을 스테이블 안정해서 사실 그 네거티브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맞물려서 FOMC 의사록에서도 이렇게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자 하는 이러한 정책 방침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 신용등급의 이렇게 문제는 비단 사실 지금 신용등급 강등하는 문제가 빚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빚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냐 하면 네.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더 심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270%가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베가 펑펑 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디폴트가 라스트 리조트 기준이 일본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축성이 받쳐주는 한 디폴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는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이 굉장히 높습니다. GDP 270%고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심한 것이 그러네요. 일본이다 이렇게 볼 때 네.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대부분의 유로랜드 회원국 19개 회원국들이 대부분 선진국의 채무 비율의 이렇게 위험 수준은 100%를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FOMC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전망 부분이 네가티브 부정적으로 떨어지면 자 피치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경고, 국가 채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신용 등급 자체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페드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폭락하는 문제 안정시키고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경제 주체들한테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페드 의사록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금융 완화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 기조로 이렇게 좀 다소나마 이렇게 시장의 기대를 좀 이렇게 달려는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좀 강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가의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주식이 뛰어서 이런 그 내면에 있어서 이 내면에서 실력이 보충되지 않는 측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희석되는 가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의 유동성이 많이 하고 금리가 낮춤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를 비롯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비투를 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는 그 과정에서 그만큼 빚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빚이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내지는 국가 신용등급은 꾸준히 하락돼 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코로나 사태를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유럽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경훈 앵커도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서 아시겠습니다는 7, 8년 전엔 유럽 재정위기 그렇죠. 그죠? 네. 아주 그때 한때죠. 그래서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좀 기억에서 이렇게 잊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뭐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이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이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서 올해 4월 달에는 이태리가 사실 G7 국가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거기에 한국을 넣어야 된다 하는 입장까지 나올 정도로 이태리의 그 국가 신용등급은 G7 서방 선진 7개국의 신용등급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어떻게?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트리플 B 마이너스는 뭐냐?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의 경계선입니다. 한 단계 떨어지면 투기 등급부터 하는 거죠. 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의 G7 국가가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의 금융 완화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희석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미국에 앞서서 7월 말에 이미 피치사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실 전망 부분을 부정적으로 떨어뜨렸거든요. 네.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희석됐던 부분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보다 2단계 미칩니다. 여기에 네거티브로 떨어지면 3단계 격차가 웬만하면 이렇게 줄이기 어렵다는 2단계까지 떨어진 게 지금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여러 가지 건강설과 함께 아주 곤혹을 치른 것도 이 배경이 되죠. 여기에 미국도 이달 들어서 피치가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의 전망을 떨어뜨린 부분이요. 그래서 이 빚 문제는 월가에서 왜 이번에 페드 의사록에서 금융 완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기조를 갖는가 왜 이렇게 절실히 요구했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가면 빚내서 투자해서 채무 비율이 많이 되고 이것이 마지막에 국가 신용도 전망까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페드에서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금융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측면에 기대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기대가 좀 오늘 그렇군요. 이렇게 엇갈림에 따라서 네. 오늘 주가가 장마판에
하락되는 빌미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선진국보다 좀 심각한 것은 신흥국인데요.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는 신흥국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올해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 투자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할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워낙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코로나 사태 집중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굉장히 희석됐던 문제인데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 2009년에 10년짜리 만기로서 조달했던 것이 결국 신흥국이죠. 또 그때는 신흥국이 뭐냐,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이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신흥국이 투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신흥국에 돈 빌려줘 하면 돈 다 빌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0년 만기가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빨리 조달했던 것은 2008년 하반기, 2018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대체로 보면 2009년서부터 2010년 이렇게 10년짜리 조달했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2025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만기돼서 이렇게 부채가 그 상환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 터지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자금 이탈됐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국제금융공사에서 이것도 뭐 통계 3개월 전에 보여드린 제목입니다. 네. 연간으로 보면 사실 2,100억 이상 달러 이제 자금이 이탈되겠다. 자, 그러면 이 앵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달러 부채 만기 상환되는 부분이 매년 4천억 달러. 이건 이제 갚아야 되죠. 그렇죠. 유동성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거와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일부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한 게 2천억을 또 갖고 있어야 되죠. 네. 이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중국과 한국의 모습에 따라서 신흥국이 전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신흥국별로 완전히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의 통화는 원하는 강세가 되고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는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뭐냐, 이 통화 가치가 아주 신흥국 통화가 약세되는. 그래서 오늘도 주요 뉴스에 보면 신흥국 통화 약세됩니다 하는 뉴스가 아까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어제 이제 보내드린 대목을 그대로 얘기했는데요. 가장 심한 게 브라질의 헤어라죠. 브라질 국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그다음 남아의 랜드와 그다음에 최근에 위기에 몰리고 있는 터키 리라와 전부 올해 들어서 20% 폭락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7%, 8% 정도 하락하는 달러 약세 속에서도 이 국가들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금 이탈과 달러 부채 만기가 상환이 돌아오면서 집중적으로 통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이라든가 멕시코 페소 같은 것도 15% 정도 폭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여름 휴가철 이후에 빚 문제와 함께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라든가 금융 상황이 전개될까 하는 이 측면은 사실 한국과 중국을 보지 말고 이런 국가의 부동산 펀드라든가 각종 채권이라든가 많이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이렇게 오늘도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실 좀 같이 해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만큼 뭐냐, 주식 이외에는 전부 다른데 신흥국, 근데 과거에는 신흥국 자산 투자해서 신흥국 자산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채권 투자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체가 폭락하니까 그런 우려가 제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신흥국 중에서는 이 중국의 부채가 가장 많아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부채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네. 코로나 사태에서 발병 진원지고 지금은 자체 발병률이 제로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이 환상적으로 좀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마치 이제 중국의 증시에서 미국이 고평가다, 중국의 주식이 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중국 주식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면 인덱스 투자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또 중국의 삼성전자 글로벌 비중이 높은 투자를 제외하고는 중국도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이었었고 고도 성장 과정이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측면도 강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3대 회색 거풀선 문제, 과다부채 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그렇죠. 부동산 거품 문제. 이거 뭐 네. 하나 정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GDP 대비해서 중개 국가 채무 비율이 310%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든 그다음에 국가 채무든 이렇게 시진핑 이하 사실 그 통제가 잘 돼서 이게 문제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중국 주식이 미국에서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왜 인덱스 투자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삼성전자 글로벌 비중이 높은 것을 강조하냐면 자, 중국 주식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물딱국 조물딱 이름도 없는 존재 이런 것을 투자하면 상장 폐지되는 게 무척 많거든요 지금요. 네. 상장 폐지되면 투자했던 돈 상장 폐지되면 원금까지 날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중국 보겠습니다. 과다부채 문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각종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1대1로 기업하고 기업부도 많이 속출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1대1로 계획이 지금은 다른 측면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통화 그다음에 디지털 페트로 위안화 발행 네, 그쵸. 결제지. 네. 그래서 1대1로 계획은 빚에 의해서 그동안 빚 함정에 의해서 1대 계획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중국이 신용 경색 문제 때문에 스리랑카, 터키 이런 국가들이 자금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터키 위기 지금 상황이 터지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이렇게 해서 전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이 뭐냐? 온라인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5월 1일 날 디지털 통화 위안화 이렇게 발행하고 이번에는 원유 결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면 페트로 위안화가 나올 만큼 결제 시스템을 바꿔서 1대1로 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의 정책 변화가 되는 것이 빈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각국의 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도 개선할 노력이 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고 통수권자 다 어렵죠. 네, 그렇죠. 트럼프 어렵죠. 네, 아베 어렵죠. 네, 저기 마크롱은 젊은 사람 한때는 젊은 사람 좋다 하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비상시에 경륜이 필요한데 젊은 열기로서만 이거 못한다 하는 측에서 마크롱의 지도가 추락한 상태죠.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3인당과 연정 관계에서 컨트롤 타워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항상 반대당에서 자꾸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메르켈 총리가 잘하면 저쪽에서 브레이크를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똑같은 사정이죠. 보리스 존슨을 보냐 하면 코로나 사 때 직접적으로 발병을 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정치색을 띠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모두 지도해 나가는 국가 그 통수권자들이 뭐냐면 자기 앞가림에 바쁘다. 그다음에 국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일 모레 권좌에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자기 이익을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맨 정치가 아니라 정치꾼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빚 문제가 되면 이행커께서 자 이렇게 빚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의 통수권자를 하면 가장 먼저 빚이라는 것은 국민 보호편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제 좀 시켜주세요. 빚을 자제해 주세요. 네. 더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국가의 통수권자의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빚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지속 가능을 위해서 빚을 좀 줄여주세요. 빚을 줄여주세요 하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네. 내 코가 석자니까 대부분 다 트럼프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중립성을 띠고 있는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이 브레이크를 이번에 페드 의사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채무권자는 빚을 더 내서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통화제 MMT가 모던 모니터리 시리죠. 이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자 이제 트럼프 못 믿겠다, 아베 못 믿겠다, 마크롱 못 믿겠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가의 신뢰를 상징으로 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데 저 통수권자 못 믿겠다, 행정수반 못 믿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안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이 좀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앙은행 갈등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갈등 문제가 나오는 상태에서 사실 오늘 페드가 그나마 정적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에 가장 중요한 소위 컨트롤, yield curve 컨트롤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 이런 것은 미국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오히려 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트럼프 입장에선 제롬 파월이 나쁘겠지만 네. 사실 그 미국의 지속 가능성 입장, 달러 가치를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지금 펀더멘탈 기업의 그 가치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올라가 부동산 제외하겠습니다는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시청자분이 현명하시겠습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까 궁금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했던 페드의 그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국제 투자자분들도 국가 부도 가능성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걸까요?
이 네. 대목에서 오늘 자 디스인플레이션 문제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yield curve 컨트롤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 제롬 파월이 유난히도 그 FOMC 의사록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모습을 그쵸. 보였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 아무도 nobody knows는 누구도 모르는 이런 그 뉴노멀 그 디스토피아 문제에 해당되는 네.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학이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업 간의 차별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죠. 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위상, 기업의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가 확실하게 높아지는 반면에 자, 그동안 자, 지금까지 6개월 정도를 보면 이 경우는 그 기업으로 운영하신다면 자, 여유 자금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버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완충력, 쿠션 카패시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대로 그와 같은 영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철 이후에 우리가 디커플링 얘기를 아마 이경훈 앵커께서도 다른 방송 시간대 진행하면서 디커플링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근데 최근은 컨센트레이션, 집중화 문제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몇 개가 전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오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한개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엉망입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집중화 현상. 미국도 지금 마가업종이든가 빵주와 같은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나머지는 받쳐주지 못하는. 그래서 디카플링에 의해서 그 컨센트레이션 이게 되고 앞으로는 양극화가 된다. 그러면 양극화는 뭘까? 자, 초우량 기업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애플의 문제에 대해서 됐습니다는 그동안 액면 분할했던 게 많죠. 네, 주식 그쵸. 분할했던 거. 미국 맞아요.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하는 게 맞죠. 주식 분할하면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더 올라가니까 자, 주식 분할하기 전에 모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고평가 문제가 다니까 자, 베이스백 때문에 더 이상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 분할 딱 하면 삼성전자가 그건 액면 분할이지만 270만 원인 게 50분할에서 5만 3천 원 정도 딱 하면 일반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할하면 또다시 돈이 많은 상태에서 로빈후드의 시장 접근성을 좋아지니까 자, 이런 애플과 그다음에 아마존이든가 이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집중화가 되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비유량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어쩔 수 없이 흑자 도산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컨드리 마켓에 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보면 투자자분들이 전반적인 녹음보다는 이런 양극화 문제가 발생시키는 이 측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니 가치주니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정말 주식 투자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성장주 하루 갔다가 가치주로 갔다가 성장주가 꼭 떨어지면 다음에 가치주다. 가치주가 조금 떨어지면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건 주식 투자라는 사람 전문가라는 걸 빌미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이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목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런 추세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추세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또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시각도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통계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치 판단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이게 코로나 수가 갑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냐 이런 쪽에 의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어제 가계부채 통계에서 사실상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투자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계부채가 능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또한 또 정부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시각이 있어서 예. 제가 시청자들의 그런 의심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빚 통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네. 그래서 국제적인 통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겠죠? 국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비통계 보면 그 국제금융공사에서 한국의 빚은 우리나라의 부채는 사실상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특히 현 정부가 채무가 많이 증가한다 해서 모든 주체들이 빚이 증가한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빚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이게 문제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사실 그 정부 부채가 적다 해서 많이 썼죠.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뭔가 불가피한 돈도 있지만은 어쩌든 현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하다는 것을 빌미리 해서 여러 가지 돈을 방만하게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 속도가 총부채 증가 속도가 21.3%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빚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뭐 B2B2에서 빚 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이런 문제에서 부동산 문제는 이미 의심이 오해가 될 만큼 굉장히 과도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네. 자 그동안 뭐 주식에서 보면 신용 대출이든가 뭔가 주식 투자하는 이 빚내서 투자하자 영혼까지 끌어들인 영끌 투자 뭐 이런 데에서 좀 비경 간대하다가 어제 이렇게 B2 주식 투자 통계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점에서 시청자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면 아직도 시중에 유동성이 있고 금리를 이렇게 차입하는 금리를 볼 때 네. 또 이걸 수익률을 볼 때 차익금리, 돈 풍부고 차익금리에 대비해서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돼 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이 3월 중순보다 고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빚내서 신용을 통해서 투자해서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네. 사실은 이렇게 고평가되면 지금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뭐 2차 팬데믹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스크 부분에서 고평가 부분이 조정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보면 고평가 업종을 중심해서 신용 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보면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해달라. 특히 주가가 고평가일수록 주가가 많이 높은 수준일수록 그때는 신용대출 쓰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올해 3월 중순 주가가 낮을 때는 어떠냐? 그때는 신용대출을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 당국에서 계속 금리를 내려 돈 풀니까 신용대출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고평가돼 있죠.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과 주가가 고평가돼 있죠. 네. 그게 있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거 조정해야죠. 그쵸. 신중을 기하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차익금리 대비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여전히 높아 보인다. 그러면 빚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느냐. 근데 이미 3월 중순까지 고평가되기 때문에 조금만 아스되는 부분은 악재가 나면 떨어지는 이 대목을 대인 투자 입장에서 제외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중시해서 너무 뒤쪽에서 신용대출해서 남이 이혼했거든가 주식투자에서 돈 벌었다. 나도 쫓아가야 된다. 이제는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다. 그 단계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에서 이 B2가 급증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급증했다는 소식이 또 시장의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 크게 급증해서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